예, 안녕하십니까. 세종연구소의 이면우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공동 프로젝트로 진행하는 스가 내각 이후에 일본의 외교안보 정책이라고 하는 전체 타이틀 중에서 스가 내각 이후에 일중관계 내지는 일본의 대중 정책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간략히 검토하는 전망하는 그런 논문 주제가 되겠습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일본의 대중 정책은 뭐 대표적인 표현으로 말씀을 드리면 정경분리라고 하는 측면으로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는 무엇보다도 전후, 그러니까 1945년 일본의 패전 이후 진행된 일본과 중국의 관계를 설명하는 가장 주요한 개념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한 정경분리책이라고 하는 것이 최근에 진행되는 내지는 발생하고 있는 미중 갈등의 심화 속에서 어떻게 될 것인지, 어떤 모양새를 취하게 될 것인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루는 그런 주제가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제 전공이 일본의 외교안보 정책 내지는 일본의 국내 정책이기 때문에 일본이 중국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중국의 최근 들어서 나타나는 지난 한 10년간 가까이 특히 나타나는 공세적인 부상, 중국의 공세적인 부상에 대해서 일본이 어떻게 대응하고자 하는지, 특히 최근에 미중 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서 일본 내에서는 대중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는지를 기본적으로 보고자 하는 그런 논문이 되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후, 그러니까 1945년 이후 일중 관계라고 하는 것은 대체로 한 5가지 정도 시기 구분을 할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45년부터 55년, 그러니까 일본의 자민당이 형성되는 55년까지는 어떻게 보면 일종의 이제 혼란기여서 크게 뭐 일중 간에 어떤 그 접촉이 없은 그런 그 일종의 혼란기라고 그럴까, 소원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리고 1955년부터 1972년, 그러니까 일본과 중국 사이에 국교 정상화가 되는 1972년까지를 이제 제2 시기, 제2단계라고 봐서, 이거는 이제 냉전기에 아까 말씀드렸던 정경분리라고 하는 것이 실제적으로 진행이 되는 그러한 시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냉전기이기 때문에 일본과 중국 사이에 커다란 어떤 그 접촉이라고 그럴까, 어떤 그 교류라고 하는 것이 많지는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으로서 중국은 그러니까 전에도, 그러니까 45년 이전에도 지속적으로 자원 공급지라든지 시장이라고 하는 역할이 있었기 때문에 일본으로서는 중국과의 관계를 무조건 방기한다고 그럴까, 제쳐놓을 수 없는 그런 측면이 있어서, 그리고 특히 민간 기업이라든지 그런 쪽에서는 민간이 주도하는 무역이라고 그럴까, 뭐 이런 것 같은 것들을 이제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972년부터 해서 1990년까지를 냉전 후기라고 할까, 본격적인 일본과 중국 사이의 교류 확대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1972년에 국교 정상화 이후, 그리고 특히 78년 이후 무역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본격적으로 자리 잡았다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1990년 이후부터 2010년까지를 제 이제 4기로 잡아서 교류의 확대기라고 그럴까, 그러니까 설린 우호의 방향으로 진행된 그런 시기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고, 5번째는 2010년부터 지금까지를 어떻게 보면 소위 말하는 아까도 말씀드린 중국의 공세적인 부상 이후에 이제 일본과 중국 사이의 관계라고 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이제 좀 더 볼 수 있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제가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스가 내각 이후 일중 관계가 어떻게 될 것이냐, 내지는 일본의 대중 정책이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러한 5 시기 중에 제가 좀 더 중점적으로 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분석의 틀이라는 차원에서 보고자 했던 것은 1972년에 국교 정상화가 어떻게 가능했었는지 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1972년이라고 하는 때는 여전히 냉전기였고, 그러니까 미소 대립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던 상황이고, 물론 그럼에도 미국과 중국이 서로 이제 접근하기 시작하는 그런 때였고, 바로 그러한 점을 이용을 해서 어떻게 보면 일본이 중국과의 관계를 추구하는, 그러니까 국교 정상화를 추구했었던 시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는 일본과 중국 사이의 관계 개선 및 본격적인 어떤 그 교류 때가 그러니까 국제 정세의 변화라고 하는, 그러니까 일종의 미중 간의 접근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제 가능했다고만 얘기가 되지만, 그와 더불어서 물론 그 국제 어떤 관계라고 할까, 국제 질서의 변화라고 하는 것도 아주 중요한 요인이 됐지만, 그와 더불어서 일본과 중국 사이에 서로 그러니까 공유가 되는 이익이라고 하는 관점 역시도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결국 이것을 어떻게 보면 이제 분석의 틀로 본다고 하는 얘기는 앞으로의 일중 관계 내지는 일본의 대중 정책을 본다고 할 때 결국은 국제 관계가 어떻게 변하는지도 아주 중요하지만, 그와 더불어서 일본과 중국이 서로 이익의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을 찾을 수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부분도 일중 관계 내지는 일본의 대중 정책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 우리가 찾아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논문에서는 그러한 부분을 좀 찾아보려고 했었던 것이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본의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제가 봤던 것은 중국의 공세적인 부상에 대해서 일본이 어떻게 인식을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뭐 여러 가지 논의들이 있지만 특히 일본의 중국 전공자들이 얘기하는 부분은 다른 무엇보다도 중국의 외교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의 사이클이라고 그럴까 내지는 측면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첫 번째는 개혁개방 이후 중국이 제시했었던 전방위 외교, 그러니까 진영 논리에 빠지지 않고 중국의 경제 발전이라든지 그런 것을 추진할 수 있는 그런 것이라고 그러면 전방위적으로 외교를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그것이 이제 한 가지 방향이고, 또 다른 방향으로 해서는 패권 외교라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무슨 얘기냐면 결국은 중국의 공세적 부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그 전방위 외교에서 패권 외교로 좀 변화되는 그런 측면을 보인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고, 그런 중국이 공세적 부상과 더불어서 공세적인 부상으로 나오는 그 패권 외교로 나가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중국의 경제 성장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되어 있다라고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일본의 중국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부분은 중국에 있어서 특히 근대 이후의 중국이라고 그럴까, 내지는 중국 공산당에 의해서 집권이 된 중국에 있어서 대국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큰 그 꿈 중에 하나였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근대 한 100여 년의 중국 역사라고 하는 것이 제국주의라든지 이런 것들에 의해서 침탈당하고 침입당했던 그런 그 쓰라린 역사를 극복하고자 하는, 그리고 그런 것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정당성을 확보하려고 하는 중국 공산당 정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주 그 주요한 그 목표가 됐고, 막상 그것이 이제 경제 발전으로 해서 대국이 됨으로 해서 종전과 같은 전방위 외교가 아닌 좀 더 패권 외교로 나가게 됐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이라고 그럴까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뭐 달리 얘기를 하면 등소평 이후, 그 개혁개방 이후 등소평이 어떻게 보면 유지하고자 했던 도강양해라고 하는 것에서 이제 나아가서
좀 더 대국 굴기라고 그럴까 그런 식으로 나가게 되는 그런 그 저변에 이러한 그 대국의 꿈이라고 그럴까 대국주의라고 그럴까 내지는 그런 그 역사적 경험에 따른 그런 것들이 이제 숨겨져 있다라고 하는 얘기고 또 한 가지는 그렇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첫 번째 크게 이제 세 가지 정도가 얘기되는데 첫 번째는 등소평과 같은 어떻게 보면 카리스마 리더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사회에서 분출되는 여러 가지 요구를 자제시킬 수 있는 그런 지도층이 지금 없다 하는 그런 얘기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이런 경제 발전과 더불어서 특수이익 집단이 중국 내에도 자리 잡게 됐다, 존재하게 됐다라고 하는 그런 또 지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예로 해서 후진타오 총리 주석 시절에 일본과 중국 사이에 동중국해 가스전 개발 협력 합의가 이루어졌었는데 그것이 실제적으로 제대로 진행되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가 가스전 개발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기업들의 일종의 로비라고 그럴까 영향력으로 해서 그런 그 합의를 아주 비판하는 목소리가 사회적으로도 많았었고 당 내에서도 공산당 내에서도 많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유를 또 대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그 카리스마 리더의 부재 가운데에서 군의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이 민족주의를 등에 업은 군의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이 크게 확대가 돼서 이와 같은 대국주의 그리고 공세적인 부상 내지는 패권 외교적인 그런 측면이 나타나게 됐다라고 하는 인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달리 또 얘기를 하면 무슨 얘기가 되냐면 지금 중국의 공세적인 부상이라고 그럴까 내지는 2010년 이후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좀 더 부각이 되고 본격화되는 중국의 공세적인 부상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시진핑 주석의 등장으로 해서 됐다기보다도 중국 공산당이 기본적으로 추구하고 있고 내지는 중국 공산당 하에 중국의 체제라고 하는 것이 그런 방향으로 진행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측면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바로 이러한 인식으로 해서 기본적으로 어떻게 보면 되돌리기 조금 어려운 그런 방향.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국제 정세 변화라고 하는 것과 일본과 중국 사이에 어떤 공통된 이익이 존재하느냐라고 하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앞으로 일중 관계 내지는 일본의 대중 정책이라고 하는 그런 것에 이제 영향을 미친다고 했었는데 일단 일본에서 볼 때 중국이라고 하는 특히 중국의 지금과 같은 패권 외교 내지는 공세적 부상이라고 하는 것은 되돌리기 아주 어려운 지금 상황에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인식을 일본의 전문가들은 좀 보여주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두 번째 측면은 그러면 일본 내에서 이러한 그 중국에 대해서 내지는 미중 갈등의 심화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겠냐는 얘기들이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어떤 논의들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최근에 나오는 일본의 대응 논의는 뭐 다양한 의견들이 있습니다만 크게 나누면 한 두 가지 내지는 세 가지 정도로 축약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는 어떻게 보면 일본의 적극 역할론이라고 그럴까 하는 것을 이제 얘기하는 그런 논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전문가들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들의 얘기는 지금 미국과 중국 사이의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종전과 다른 모양새를 갖고 있다. 그것은 이제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종전까지는 경제적인 이익과 관련된 부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해양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해안 진출이라든지 내지는 그 하이텍과 관련된 그런 부분이었다고 한다고 하면 좀 더 그 경제적인 측면이라고 그럴까 그런 그 부분이었다고 하면 지금은 어떻게 보면 체제 간 대립이라고 하는 내지는 가치의 문제라고 하는 부분
까지 얽혀들어서 일본의 그러니까 그 대립의 양상이라고 하는 것이 쉽게 풀리기 어려운 그런 측면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차원에서 그런 가운데에서 일본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냐라고 질문을 던지면서 대응으로 얘기하는 것이 일본이 기존의 미일 동맹 강화라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 일본이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을 해서 추진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런 주장을 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이제 크게 두 가지 측면이 어떻게 보면 배경으로 잡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의 공세적인 부상과 관련해서 일본이 가장 지금 그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이 이제 다들 알려져 있는 거와 마찬가지로 생각과 열도라고 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중국의 생각과 열도에 대한 접근 내지는 출몰이 거의 뭐 매일이라고 그럴까 할 정도로 지금 나타나고 있고, 그래서 중국의 공세적인 부상이 생각과 열도를 둘러싸고 좀 더 뜨겁게 발전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우려들이 어떻게 보면 일본 내에 꾸준히 있었고,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에 한국 내에서는 다른 각도에서 비판을 하지만 일본 내에서는 그에 어떤 대응한다는 차원에서도 안보법제라고 하는 집단적 자위권이라고 하는 부분을 포함한 안보법제가 이제 개정이 되고 만들어졌습니다만, 이제 그런 거나 마찬가지로 일본이 좀 더 역할을 해야지, 그러니까 단순히 강화라는 차원이 아니라 좀 더 역할을 해야 된다는 그런 식의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두 번째 논지는 좀 더 일본이 좀 더 다양한 그런 그 측면을 봐야 된다라고 하는, 물론 미일 동맹 강화라고 그럴까, 미일 동맹을 기본으로 하는 것은 맞지만 과연 미국의 관여라고 그럴까 하는 것을 얼마만큼 믿을 수 있겠냐. 그러니까 특히 이제 대중 견제라고 하는 차원에서 미국의 관여라고 하는 부분을 과연 얼마만큼 믿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제기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오바마 대통령 시절에 미국이 재정 위기라고 그럴까 그런 걸로 해서 좀 어려움을 겪었을 때도 얘기가 나왔었던 부분이고, 또한 트럼프 대통령 하에서 강력하게 어떻게 보면 방위 분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압박했던 그런 것과도 이제 연관되는 부분에서 과연 얼마만큼 동맹국이라고 하지만 미국의 관여라고 그럴까 지원이라고 하는 부분을 믿을 수 있겠냐고 하는 부분 때문에도 제기되는 그런 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해서 미일 동맹이라고 하는 것이 기본 베이스이긴 하지만 그것을 유지하고 강화해 나가야 되겠지만, 그와 더불어서 좀 더 다극적인 그리고 다중심적인 그런 그 체제를 만들어 나가는데 일본이 또한 그 역할을 담당해야 된다는 주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측면에 있어서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에 대한 일종의 회의론이라고 그럴까 의심이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일본으로서 중국을 무조건 방치해 둘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부분, 그러니까 관계를 완전히 방기할 수 있겠느냐라는 부분도, 그러니까 아까 일본에 있어서 중국이라고 하는 것은 위협인 측면도 있지만 예전부터 시장이라고 그럴까 자원 공급지의 역할이라고 하는 그런 측면도 있다는 차원에서 중국을 무시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지금 관건인 중국을 어떤 식으로 좀 더 관여해서 국제적인 질서라고 할까 국제 룰을 지킬 수 있도록 그 유도하느냐 하는 그런 부분까지 차관을 해서 좀 더 다극적이고 다중심적인, 그래서 예를 들어서 미국만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호주라든지 쿼드에 있는 호주라든지 내지는 또 유럽이라든지 등과 같이 그런 그런 질서를 만들어 나가는데 일본이 역할을 해야 된다는 그런 그 주장으로 나눠진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이제 크게 두 가지 주장들이 대별하자 그러면 있다고 하겠는데, 결국은 이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그러니까 뭐 크게 어떤 면에서는 달라지는
부분은, 그러니까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던 일본의 대중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정경 분리라고 하는 그런 측면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앞으로도 일본의 대중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정경 분리라고 하는 차원에서 기본적으로는 추진이 되겠지만, 결국 미중 대립의 강도라고 그럴까? 그런 것에 따라서 어떤 방향으로 좀 더 나갈지,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적극 역할론의 얘기가 좀 더 강해질지, 내지는 좀 더 다극적인 그런 모양새로 해서 미중 대립 속의 어떤 틈을 최대한 활용해서 유도해 나가는 그런 쪽으로 될지는 미중 관계 또한 양상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 제 얘기는 제 논문에 대해서는 간략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